잠깐만, 다시 말해봐. 뭐라고? 언니들 전부 다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일본 시즈오카의 조용한 거실. 아버지의 찻잔이 덜컥 흔들렸고 어머니는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막내인 하나에 그날 나는 새언니들이 나란히 꺼낸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도쿄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한국이야? 그 한국 남자들이랑 다들 누가 봐도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언니 넷 중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그건 마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다. 우리 집안은 꽤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외국은 외국일 뿐이야. 문화가 다르면 불행해진단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언니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지? 사실 나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시끄러운 정치 이야기, 때론 극성 팬덤이나 이상한 유행처럼 비치는 문화들, 그리고 우리 일상과는 너무도 다른 생활 방식,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에 이번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민재 씨 형이 비행기표도 준비해줬어.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다. 그치만 새언니 모두가 이미 한국에 정착해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보기 전엔 도무지 안심이 되질 않았다. 그래, 가보자. 직접 보고 나중에 제대로 말해줘야겠어.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선택이야. 그렇게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가슴 깊숙이 남아있었던 그 순간이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 없었거든요. 그냥 시끄럽고 복잡한 공항이겠지 싶었는데 입국장을 지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내가 생각했던 모든 편견을 부숴버릴 만한 광경이었어요. 무료 고속 와이파이 영어 안내판, 스태프들의 유창한 일본어 응대, 무엇보다 그 친절함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도쿄나 오사카 공항에서도 이 정도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짐을 찾고 나와보니 셋째 언니와 그녀의 남편 도현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하나혜 씨, 어서 오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우선 시트에 있는 USB 충전 포트에 놀랐고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죠. 한국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네온사인과 고요한 새벽 풍경은 내가 알고 있던 시끄럽고 바쁜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어요. 언니 집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쯤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도현 씨는 직접 짐을 들어주고 따뜻한 보리차까지 끓여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일은 천천히 쉬어요. 낯선 곳이니까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어요. 분명 나는 이곳에 거부감을 품고 왔는데 그 첫날 밤은 그렇게 의외의 따뜻함으로 기억되었어요. 뭐야, 이 사람들 너무 자연스럽게 배려하잖아. 민재 씨와의 만남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평범함이 너무 낯설 만큼 따뜻했어요. 어느 날은 작은 카페에서 말없이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서로의 취미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다른 날은 시장 골목을 함께 걷다가 군밤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항상 나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이걸 해볼래요? 괜찮으면 이쪽 길로 가볼까요? 일방적인 리드가 아니라 늘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내가 누군가의 의견에 종속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스며들었죠. 어느 날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론 관련 책을 빌려와 함께 읽으며 이런 말을 했죠. 하나혜 씨, 당신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본 한국도 궁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그동안 한국에서 살아도 될까? 내가 이방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시선을 존중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민재 씨는 단순히 나를 사랑한다기보다 내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라는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날 밤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는 한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무섭지 않았어? 언니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무서웠지.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모든 불안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나라보다 사람을 봤던 것 같아.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민재 씨의 모습이 그 따뜻한 말투와 조용한 배려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여정이라는 걸.
며칠 후 민재 씨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서울과는 달리 사람들의 걸음이 느리고 바람은 부드럽고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민재 씨는 작은 민박을 예약해 두었고 그날 밤 둘이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원래 꿈꾸던 삶은 이런 거였어요. 시끄럽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운 하루. 나는 그 말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나는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건 아닐까? 외국에서 산다는 건 결국 외로움 아닌가? 하지만 민재 씨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의 씨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당신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당신의 진짜 집일 거예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나는 내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언니들의 선택까지 늘 타인의 기준으로 내 미래를 재단하고 있었던 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봤어요. 그 속엔 민재 씨가 있었고 작은 부엌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웃고 있는 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 어떤 과거의 기억보다 더 나다웠어요.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셋째 언니의 쌍둥이 조카들이었다. 한 명은 블록을 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으로 한글 동화를 읽고 있었다. 하나의 이모, 잘 잤어요? 아니, 이제 5살이라며? 정확한 발음으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조카의 모습에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에서 자랐으면서도 일본어도 유창하다는 사실이 언니, 부부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듯했죠. 조금 후 도현 씨가 아침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연히 언니가 하겠거니 했는데 반찬 그릇을 줄줄이 꺼내고 계란말이를 능숙하게 굽는 사람은 바로 형부였어요. 한국에선 남편이 요리하는 거 자주 있어요. 저희 집은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색할 정도였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일본 남성들은 절대 하지 않았던 모습. 언니가 어쩌면 이런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4번째 언니의 집으로 잠시 들렀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부는 퇴근 후 아이를 목욕시키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 집 다 육아와 가사 분담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녁에 셋째 언니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였어요. 식탁 한가득 차려진 반찬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형부들과 언니들, 조카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다정함들이 쌓여 만들어진 하루가 너무도 따뜻해서 어느 날 셋째 형부가 퇴근 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하나의 씨, 시간 괜찮으면 같이 저녁 식사할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사실 그런 소개 같은 건 별로였어요. 하지만 형부의 눈빛이 이상하게 진지했달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말자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민재 씨를 만났어요. 처음 본 인상은 말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눈을 맞춰 이야기하는 태도.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부러 웃기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묵하지도 않은 진짜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 사실 한국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니들이 너무 급하게 결혼한 것 같아서. 그런데 민재 씨는 기분 나빠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일본에 대해 잘 몰랐을 땐 선입견 많았거든요. 그래도 직접 와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게 오늘 저도 하나의 씨를 알게 된 것처럼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나를 위해 근처 절의 고요한 산책길을 안내해주고 한옥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함께 보내줬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점점 특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낯선 땅에 있다는 걸 잊게 돼요.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족은 이 선택을 이해해 줄까? 이제 하나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며칠 후 민재 씨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나혜 씨 혹시 일본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좋은 의미였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 현실이 뚜렷하게 다가왔어요. 그래, 나는 지금 한국에 잠깐 머무는 여행자잖아. 이 사람은 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아직 그만큼의 용기를 가졌나? 나는 밤새 고민했어요. 민재 씨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지만 일본에 있는 부모님은 내 삶의 뿌리이자 내가 평생 따라야 한다고 믿어왔던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언니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하나혜야,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사람의 진심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문득 민재 씨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시장 골목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 길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내가 먼저 맞춰줄게요. 그의 손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나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 진짜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며칠 후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직접 뵙기로 마음먹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민재 씨가 찍어준 사진. 한옥마당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 그 사진 속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날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어버릴 뻔했어요. 그들이 보고 싶었다는 감정보다는 곧 말하게 될 진실이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요. 정적 찻잔을 들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었어요. 그건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짧고 강했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어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그대로 식탁 앞에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집 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냉랭했어요. 나는 가족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고 민재 씨와도 연락을 자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린 사람은 첫째 언니였어요. 하나에 나도 처음엔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 근데 지금은 알겠어. 부모님도 결국 너를 잃을까봐 무서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들도 두려운 거구나. 내가 멀리 떠나갈까봐. 낯선 곳에서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나를 붙잡으려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재 씨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 둘은 가족들을 위해 조심스럽게 작은 저녁 자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날 민재 씨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하나혜 씨를 존중하고 일본에서 살아오신 가치들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 그렇게 따뜻한 사람을 만났구나. 부모님과 언니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민재 씨가 직접 마중을 나왔지만 아버지는 악수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조용히 인사만 건넸어요. 역시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뜻밖의 변화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어요. 공항에서 탑승한 리무진 버스에서 아버지가 USB 포트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데. 식당에 도착해 한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과 모두 함께 나눠 먹는 모습에 어머니는 눈이 커졌어요. 한국 사람들 참 정이 많네. 저녁 식사 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민재 씨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낮은 자세로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 가족의 문화까지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은 그 자체로 믿음의 표현이었죠. 다음 날 민재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옥 마을을 천천히 걷자고 제안했어요. 그 길에서 아버지는 느리게 말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내 딸이 멀리 간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어. 하지만 너를 보니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민재 씨에게 묻기도 했어요. 하나혜가 일본을 그리워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대답했어요. 그땐 일본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혜 씨가 편한 곳이 곧 저에게도 가장 좋은 곳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서서히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묵은 한옥 민박에서 조용히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나를 불러 세워 낯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우릴 생각해줘라. 그 순간 나는 울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허락받은 순간은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가족 방문 마지막 날, 민재 씨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어요. 그가 직접 만든 요리 몇 가지와 하나애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일본식 미소 된장국을 끓였죠.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낯선 공간, 익숙한 음식,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 처음엔 다들 조용히 숟가락만 들었지만 민재 씨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아버님, 일본에서는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어졌어요. 난 너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오야코동을 좋아했지. 달콤하면서도 짠맛이 술안주로도 딱이었어. 그 순간 어머니가 웃었고 언니는 그거 아직도 레시피 외우고 있다니까 하고 깔깔 웃었어요. 그 평범한 웃음소리 속에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은 같다는 걸 다들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하나에는 민재 씨와 함께 가족들을 공항에 배웅 나갔어요. 출국장 앞에서 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너는 일본의 딸이자 한국의 며느리다. 어디에 있어도 내가 내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자랑스러울 거야. 그 한마디에 하나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음을 실감했죠. 그날 이후 하나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제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 나는 민재 씨와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집을 구했어요. 복잡한 도심보다는 마을 사람들과 눈 인사할 수 있는 곳이 좋았어요. 이삿날 옆집 아주머니가 미역국과 깍두기를 손수 담아주셨어요. 결혼 축하해요.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들면 언제든 벨 눌러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어요. 낯선 땅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동네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민재 씨와 나는 박스를 정리하다 낡은 다이어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속엔 한국에 오기 전 내가 썼던 메모가 있었죠. 이건 잠깐의 여행이다. 마음을 주지 말자.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 읽고는 웃었어요. 그땐 몰랐어. 내가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날 줄은. 한국에서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특별하지 않음이 바로 내가 찾던 행복의 모양이었어요. 마트에서 삼겹살을 사고 주말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비 오는 날엔 카페에서 민재 씨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영상통화로 일본의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어요. 민재 씨는 여전히 정중히 인사하고 부모님은 이제는 웃으며 말하죠. 우리 사위 미역국도 잘 끓이네.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도 딸이고 한국에서도 며느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2025년 봄 나는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일본 여성 잡지에 기고할 칼럼을 쓰고 있어요. 제목 나는 왜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했는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땐 단순히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장을 이어갈수록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칼럼 속에는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거부감, 언니들과 형부들, 조카들의 일상에서 느낀 따뜻함, 그리고 민재 씨와 함께 살아가며 배운 것들 모두 담겨 있었어요. 글이 공개된 후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저도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하나혜 씨,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 많고 따뜻한 곳이었군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중년 여성의 댓글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며느리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얼마나 용기 냈는지를요. 고맙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 댓글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한국에서 선택한 삶이 단지 나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려. 나는 더 이상 일본 사람 하나애가 아니에요. 나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어요. 지금도 나는 아침이면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고르고 저녁이면 민재 씨와 김치찌개를 끓여 나누어 먹고 주말이면 조카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줘요. 한국은 이제 그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 나다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진짜 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